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수능 전 온라인 수업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네. 자, 지난번 거는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들을 내용은 그거보단 덜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 학습지 28-1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습지 28-1번의 내용이 꽤나 많아요. 지금 아마 앞에 학습지를 보고 있으면 빈칸 겁나 많은데 네모칸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할 텐데요. 다행인 것은 오늘 그 학습지 28-1번에 이 윗부분 절반 부분만 이번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28-1번에 밑에 나머지 절반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다면 학습지 28-1번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 만주사변부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고 이제 막 쓸게요.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6.25 전쟁도 벌어지고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도 벌어지고 하면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특히 냉전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반공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갈등을 겪는지를 보통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어요. 역학관계를 봤다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내용들은 요 2차 세계대전 직전은 아니고요. 전은 아니고요. 요 이후 6.25 전쟁 이후부터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요 시대까지의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각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를 볼 겁니다.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와 그렇지 않은 반공 국가들이 이분법처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볼 내용도 첫 번째 28-1번의 윗부분, 일본과 대한민국과 타이완. 미국은 동아시아가 아니잖아. 그래서 반공국가의 대장격이지만 빠지고요. 동아시아에서 반공국가들로 구성되었던 일본과 대한민국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그 아랫부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 북한, 베트남 이렇게 세 개 볼 겁니다. 소련도 물론 대장이지만 미국처럼 동아시아가 아니잖아. 그래서 요렇게 세 개 나눠서 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 내가 필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네모칸이 수가 워낙 많아서 필기하다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시간부터는 빈칸 채웁니다. 저 종소리가 얘들아 수능 시험장 종소리야. 이제 오늘부터 학교 종 체제가 다 수능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탐구 영역 준비령입니다. 이씨 저거 방송 긴데? 자 스탑할게 잠깐만. 방송을 한 5분을 했네.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네. 그래.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8-1번의 윗부분 일본과 대한민국과 타이완의 6.25 전쟁 이후 시점부터의 경제 발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제 여기 빈칸을 채우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내용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보통 교과서만 공부하다가 맨 마지막 부분 가면 이제 학기 말에 이제 힘 좀 빠지고 수업이 좀 처지고 하면서 꼭 마지막에 한 2-30장씩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 오늘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시험 범위에 포함도 되고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도 크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봅니다. 첫 번째, 자, 일본부터 갑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일본은 위기를 겪었었지.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일본 입장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무슨 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이 일본을 돕기 시작한다. 쓰세요. 냉전 체제.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네. 일본이 그걸 막는 역할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미국이 일본을 돕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일본에겐 또 한 번 운 좋은 사건 1950년 6월 25일 날 옆나라 한국이 남북한으로 분단돼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고요. 이 한국전쟁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물자가 엄청나게 부족해지죠. 그 부족해진 물자를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기 시작한다. 일본에서부터. 제4교시 아, 탐구영역 자씨. 첫 번째 분령입니다. 저건 금방 끝날 거야. 탐구 영역 한 개 과목 선택 시험실 자, 감독관께서는 그래서 별도의 일본이 사정 없이 우리나라에 주긴 문제지구 군사 과목과 물자를 문제지를 배포하여야 수출하면서 하므로 일본의 명시점에 경제가 주의하십시오.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일본은 1950년대가 넘어가면서 중화학 및 전자산업을 빨리빨리 육성하기 시작하고요. 잠깐만, 지금 학교가 다 온라인 수업 이거 강의 찍느라고 교실 쟁탈 전쟁이다. 내가 이 교실을 절대 뺏기지 말아야지. 자, 50년대 이후에 중화학과 전자산업의 육성을 다 하고요.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60년부터 1975년도까지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서 일본이 다시 한번 무엇을 팔아낸다? 군수물자를 팔면서 엄청나게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0에서 70년대에 걸쳐서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성장을 이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1년에 10% 이상 성장하면 큰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보통 내가 경제학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1년에 7%씩 5년 동안 성장하면 나라의 경제 규모가 2배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200 예산이 200조인 나라가 400조가 된다는 거지. 5년인가 10년인가. 근데 20년 동안 연평균 10%다? 이건 미친 수준이에요. 미친 수준. 우리나라가 그 뭐 한강의 기적 하면서 경제 개발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은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뭐 전자 물건, 기기, 중화학, 뭐 원료, 자재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이 돼요. 자, 전 세계에서 쓰는 화폐는 뭐야? 달러지. 달러를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다는 뜻이죠. 일본으로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자, 그럼 퀴즈. 일본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은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죠. 일본에 존재하는 달러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럼 거꾸로 일본의 화폐인 엔화는 가치가 어떻게 될까? 달러는 많아졌으니까 반대로 엔화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수출이 증가하면서 엔고 현상이 나타납니다. 엔화의 가치가 엄청 높아졌다는 뜻이야. 이건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일본 돈 100엔을 가지고 1달러랑 교환을 했다고 하면요. 이제는 일본 돈 10엔만 있어도 1달러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물론 10배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돈이겠지만 어쨌든 100엔에 1달러였다면 이제 이 80년대부터는 10엔만 줘도 1달러로 바꿔준다는 소리예요. 일본의 국가적인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그냥 마냥 좋기만 하냐? 또 그건 아니야. 항상 중심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엔화가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은 다른 나라가 일본에 수출을 안 해요. 그 나라들은 일본에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거든. 일본의 화폐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기 나라 화폐가 워낙 값싸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화의 가치가 엄청 높아지잖아. 그러면은 계속 수출만 할 게 아니고요. 적당히 수입하고 하면서 다시 엔화의 가치, 원화의 가치를 조금 떨어뜨려요. 그래서 원래 항상 중심이 중요해요. 가운데서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져야 수출과 수입도 균형을 맞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 국내 인구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내수 경제로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 수출까지 거 좀 줄이고 수입 줄이고 우리 대신 저 엔고 현상 쭉 이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엔고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저금리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얘들아 솔직히 역사라기보다는 경제에 가까워서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텐데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요. 저금리라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엄청 낮게 책정하는 거야.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10만 원인 거랑 한 달에 이자가 한 달에 1,000원인 거랑 뭐가 더 빌리기 쉽겠니? 한 달에 1,000원인 게 더 빌리기 쉽겠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일본의 화폐 가치 높은 상태인데 일본 정부에서는 은행이 마음껏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줘 버렸어. 그러면은 일본 시중에 그 높은 가치의 화폐가 엄청나게 많이 풀리겠죠.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만 원씩 받던 월급을 300만 원, 400만 원씩 받아요. 도쿄 중심가에 있는 건물의 가격이 옛날에는 50억이었다가 이 시기가 되면은 500억, 5천억이 돼요.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불러? 경제에 거품이 끼었다고 이야기하죠. 부동산과 일본 주식에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말로 일본 도쿄에 있는 건물과 땅을 다 팔면은 미국을 산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그만한 돈의 가치를 했었어. 일본은 얘들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강해.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이랑. 전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되게 독특해요. 주변 두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탑2, 탑3의 국가들인데 저 나라들이 항상 우리와 역사적으로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저평가죠. 무시하고. 근데 일본 엄청 강한 나라였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누구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온다?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와요. 일본의 경제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지금은 세계의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 무역 거래를 할 때 오로지 뭐를 쓴다? 달러만 쓰잖아.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이 워낙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야, 세계 기축 통화를 엔화로 바꿔볼래? 라는 논의까지 생겨요. 이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일본을 너무 놔줬구나.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과 미국이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이뤄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건 사건이야. 이건 내가 뭐 필기하긴 좀 그래서 그냥 일본 경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건 사건이에요. 뭐냐면 일본 너네 지금 엔고 현상으로 아주 신났지? 너네 환율 떨어뜨려.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라고 미국이 강제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일본이 미국의 턱끝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지. 그래서 이걸 일본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이 플라자 합의를 맺는 순간에 부동산과 주식이 아주 빠르게 폭락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불황이 오죠. 우리는 보통 이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뉴스나 책이나 이런 데서는. 일본은 이 뒤로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단 1년도 못해요. 2010몇 년까지인가? 20년 가까이 넘게를 계속 마이너스 퍼센트로 성장을 한 거야. 계속 국가 예산이 성장률이 깎인 거죠.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성장률이 깎인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일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본 끝. 두 번째 대한민국 봅니다. 사실 여기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잡스러운 필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글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 말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빈칸 당연히 필기는 채워놔야 될 거고. 자, 대한민국 두 번째 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어디에 군정을 당한다? 미국의 군정을 당해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에 남북 한국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 결과 경제 활동을 위한 생산 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됩니다. 솔직히 이때 남한이랑 북한 중에 어디가 더 많이 파괴됐냐면 북한이 훨씬 더 많이 파괴돼요. 그리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광물 자원은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많거든. 그래서 일본이 일제시대에 남한보다는 북한의 공장 시설, 군수 시설, 설비, 생산 시설을 훨씬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똑같은 포격을 가해도 기본적으로 입는 피해는 북한이 훨씬 더 컸죠. 가진 게 많았으니까. 남쪽은 대신 이거를 남쪽으로 가지고 와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갈 항만을 많이 만들었죠. 자, 그래서 생산시설이 많이 파괴됐고 그 바람에 어느 나라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게 된다?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슬슬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계획의 이름이 경제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5년 단위로 경제 계획을 하는 거야. 뭐 5년 동안 경공업 중심으로 뭐 경제 개발을 하고, 자 이거 뒤에는 이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그리고 이제 뭐 또 5년 뒤에는 이제 중화학공업을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생산 그 뭐냐 막 성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경제 개발의 주기를 5년 단위로 끊어서 5년 끝나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피드백해서 다시 5년 가고,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하기 시작해요.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요. 그 중에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게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 우리는 인구도 작아, 자원도 없어, 기술도 없어. 우리에게는 물론 인구가 적긴 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거라고는 대가리밖에 없어요. 사람 머릿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기술, 자원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수출 주도형 경제.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원과 기술을 부여받아 열심히 보고 배워. 보고 배운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물건을 막 만들어서 이거를 다른 나라들에 팔아버리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만든 건 아니야. 미국과 일본의 기술로 만들고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 두 개씩 기술을 뭐 몰래 염탐해서 빼오거나 뭐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과 자원이야 이거 얘들아. 미국과 일본의 기술과 자원을 전부 다 옆에서 습득해서 우리나라의 노동력으로 생산을 해낸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1970년대가 되면은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그 기구들이 뭐 포항제철 유명하죠. 뭐 포항제철, 그리고 오늘날 유명한 뭐 포스코, 그 제철 철강 기업이죠. 이런 데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뭐냐 이때부터 이제 슬슬 뭐 한국 원자력 발전, 그 우리나라 뭐 원전 만들어지고 이런 거 합니다. 왜?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하거든. 근데 기존에 그냥 화력 발전소 이런 걸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슬슬 본격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 원전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철강, 조선 등의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그러다가 80년대가 넘어오면은 우리가 삼저호황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자, 삼저호황의 내용 쓸게. 첫 번째, 저금리. 은행 금리가 낮아. 아까 얘기했지. 은행 금리가 낮으면은 은행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저렴하게 빌린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땅 사고 뭐 공장 생산 설비 짓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자가 비싸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이야. 자, 두 번째, 저환율. 저환율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아까 여기는 일본 엔고였잖아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뜻이야.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 훨씬 더 편합니다. 좋아져요. 왜요? 라는 것은 찾아보세요. 내가 여기서 또 경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유가. 기름값이 매우 저렴한 이 시대가 요 시대예요. 오늘날 뭐 주유소 가면 1리터에 1,600원? 1리터에 한 7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이게 세 가지가 수출을 위한 아주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첫 무역 흑자를 가져올 만큼 80년대가 우리의 경제 성장의 고도기야. 그래서 88년도에 이걸 기반으로 올림픽까지 치러낸 거잖니.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IMF라는 것을 겪죠. IMF는 국제 통화 기금의 약자고요. 국제 통화 뭐 인터내셔널 머니 펀딩이겠죠. 국제 통화 기금의 관리 체제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각 나라에는 은행, 그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랑 무역을 하면서 뭐 외상으로 가져온 것도 그 나라가 야, 우리 그 외상 돈 갚아라고 하면 와서 줄게. 급하게 돈을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무역 대금으로 지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상용 달러가 항상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요 시기가 되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량이 18억 달러인가 밖에 안 돼요. 이게 1조 8천억이거든. 오,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아마 4천억 달러가 넘을 거야.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상태로는. 근데 요거는 정말 적은 편이죠. 당장 내일 쓸 돈도 없는 수준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쟤네 돈 없다. 야, 너네 돈 더 떨어지게 우리 거 내놔. 아니, 우리 거 먼저 내놔. 야, 우리 거 먼저 내놔. 내가 돈을 빌린 나라는 천지인데 내가 가진 돈은 없고 갑자기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돈을 다시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 IMF라는 곳에 돈을 빌려서 갚기 시작하고, 이 IMF라는 기구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업자가 생기고 뭐 어디에 인수합병되고, 그게 우리나라 IMF라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외자라는 거는 두 글자로 달러를 의미합니다.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요. 기업들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막 진짜 옛날에 그 말도 안 되는 방만한 경영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합리적인 경영으로 바꿔가면서 다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극복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마지막 타이완, 대만 갑니다. 제일 쉬워요. 대만은 당연히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처럼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 똑같아. 여기서도 베트남 전쟁의 특수를 아주 톡톡히 봅니다. 우리도 있었어. 아까 내가 깜빡하고 안 했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베트남 전쟁에 일본은 직접 참전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는 직접 참전까지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겠지만 이 베트남 전쟁이 한국 경제 발달에 기여한 바가 어마어마해요, 얘들아. 어마어마해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조차 나라에 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월급을 강제로 저축시킨 다음에 그 저축한 돈을 나라에서 쓰는 개념인데, 그것도 있고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우리가 미국에게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받거든, 사실. 마찬가지야, 타이완도.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전까지는 안 하는데요. 얘네도 일본처럼 물건을 갖다 파는 방법으로 톡톡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신흥경제공업국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대만과 단교하게 되죠. 대만과는 손을 뗍니다. 당연히 고립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데 대만은 외자 유치, 달러를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오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산업을 육성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서 오늘날 중국보다 당연히 사이즈는 작지만 어느 나라에 가도 대만이라고 하면은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발전을 해내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계속 무슨 관계를 유지한다? 양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반공주의 국가들의 1950년부터 오늘날까지의 경제 발전 내용. 사실 솔직히 이 부분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 재밌어요. 일본 이거 거품 경제 망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 우리나라 이 중화공원 육성할 때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포스코랑 포항제철 만드는 과정도 진짜 재밌고요. 이 외환위기 때 일본이 우리 도와주는 거 우리 요청했는데 일본이 거부했거든. 그것도 왜냐면 이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이었는데 김영삼이 일본이랑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할 일 없으면은 그러고 놀자.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 끝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2부 요 내용, 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발전 내용 하겠습니다. 조금 단어가 더 생소해 이쪽이.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